A few moments later. 바로 저 대림미술관. 아, 이게 대림미술관. 신호 다니는 데서 잘 못 보다가 걸어 다니는 곳이거든요. 이쁜 집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이 동네가 많이 새로 정리가 됐어요. 아, 여기서 건물 바로 파리 동네랑도 그렇지. 그 지나갔다 싶었는데. 건너가서 그쪽으로. 비대위 구성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난 세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인정하고 자성하면서 국민의 민심을 살펴야 되고. 오늘 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으니까 또 이제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판단할 거야. 글쎄 저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을 단합시키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권한에 연연해 본 적도 없이 정치를 해왔고 그런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쿨하게 결정하겠다. 그런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꾸렸습니다만 지금 대선 패배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윤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일고 있죠. 윤 비대위원장은 오늘 초재선 의원 간담회에 잇따라 참석했는데요.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지로 용산청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르면 최종 위치가 결론날 전망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당내 일각의 비토속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오늘 초선 의원 그리고 재선 의원 각각 이렇게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면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네. 일단 뭐 조만간 결정을 하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했고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주 중에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결정이 되지 않았는 상태인데 만약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그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또 가능할까? 그 의원들이 그러면은 뭐 이 기회에 아예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뽑든지 모시고 오든지 새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또 많이 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올해 이렇게 비대위원장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패배 책임은 인정하지만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제 자신이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비대위를 세워서 임시 지도부를 꾸려가는 이 기간에 당을 혁신하고 쇄신하는 그 임무에 더해서 이 지방선거가 목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혁신의 그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한 가지만으로 봐도 굉장히 그 힘든 일이 이 세 개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 비대위를 좀 혁신형으로 만들었고요. 네, 여러 지적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본인이 또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이야기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힌다면은 그 새 원내대표는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당장 인사청문회, 새 정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 또 정부조직법이라든가 또 이렇게
새 정부의 그 이제 파트너인 여당과 새 여당과 때로는 대화하고 때로는 대결하고 할 부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는 신경 쓸 수가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혁신이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지난 대선을 어떻게 보면은 8.1학번이 주로 치렀습니다. 송영길, 그다음에 우상호, 윤호중 다 공통적으로 8.1학번이거든요. 송영길, 우상호는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은 불출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과 가장 안 맞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당의 혁신을 이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비대위원장을 영입할 때 외부 인사들을 많이 영입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그래서 당원 당규를 오늘 제가 꼼꼼히 한번 봤어요. 민주당에는 비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좀 다른데요. 국민의힘은 당원의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한다, 또 몇 명까지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민주당은 비대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지 뭐냐면은 대표가 사퇴를 했을 때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한다. 라고 하는 조항 가지고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물러나면서 윤호중 그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하고 의원총회에 추인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의원총회의 권한도 아니에요. 의원총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굴러가는 건데 만약에 새 원내대표가 이 당원을 내세워서 내가 대표 권한 대행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민주당의 경우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친 이재명 교인 그 박홍근 의원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치열한 또 버티기 윤호중 위원장의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반면에 친문 그리고 친이낙연계인 박광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체제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당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론 또 그리고 등판 시기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또 조응천 비대위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당시에 낙선한 후보가 어떤 걸음을 걸었는가를 이재명 후보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면에 나서는 것은 지금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고 지금 뒤에 있는데 그분들이 곧바로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다시 그 국민들로부터 어떻든 패자들인데 패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격전을 치르고 돌아와서 이제 갑옷을 막 벗으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다시 갑옷 입고 전장으로 또 가시오. 이거거든요. 아니 1600만 표를 얻은 우리 당 제1의 자산입니다. 이재명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용처와 스케줄에 대해서는 이재명한테 맡겨줘야지 지금 이재명 보고 다시 나가서 어떻게 해라. 그건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이요. 당원 이제 숨진 당원 빈소 찾았고 조문했고 그리고 당내 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그동안 고마웠다 인사를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내에서는 일각에서는 곧바로 비대위원장 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은 좀 성급하고 본인이 그냥 띄우기 위한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를 띄우기 위한 관심 끌기 위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재명 그 후보가 다시 정치 일선에 주도권을 잡는다라면은 가장 빠르면은 8월 그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는 겁니다.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르지 않느냐 그것도.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에 출범하자마자 그럼 바로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과연
본인의 정치 이력을 위해서도 괜찮은가? 아니면 무엇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여야가 극한 대립을 시작부터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문제를 이재명 후보도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도 조금 제쳐두는 것이 나은 것 같고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2024년 총선에서 한번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2024년 8월에 또 정당대가 있습니다. 네. 그때 당권을 노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요즘 과거 정치 지도자들이 겪었던 정치 문법들이 네. 요즘 많이 흐트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 이재명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건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새 집무실로 지금 용산 국방부청사가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 이르면 오늘 결정이 날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청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던 소통 취지와도 좀 거리가 있고 비용 문제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일단 본인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용산 이야기가 며칠 사이에 나오니까 네. 당연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왜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이런 공약을 냈느냐? 충분히 비판의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에 청와대를 왜 떠나겠느냐라고 하는 취지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내려놓겠다. 그것은 굳이 개헌이 아니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내려놓겠다. 그래서 이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국민들과 가깝게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취지 하나. 예. 또 광화문이나 뭐 이제 용산의 특성이 내려오면은 그래도 좀 국민과 목소리 좀 듣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래서 국민과 좀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애초부터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용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은 용산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그렇게 결정한다면은 본인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작업들은 진행이 돼야 된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해야만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지적도 충분히 있을 수가 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청와대라는 조직이 그 상징이 어떻게 보면 구중궁궐의 이미지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이 떨어지는 이미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 기회에 시작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문제는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래 청와대를 용산이나 어디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다시 또 다른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원위치하겠다, 예. 아니면 광화문으로 가겠다, 세종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국력의 낭비고 또 에너지 낭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뭐 헌법을 개헌은 어렵다라고 그러면 정부조직법을 바꾸든지 간에 뭐 해서 청와대 위치를 좀 법으로 명시하는 여야가 합의해서 예. 그런 방안을 한번 좀 고민해 본 것이 어떻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이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탁현민 비서관이 실제로 그 집무실이랑 비서동이랑 멀어서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 비서동이 근처로 비서동 옆으로도 옮겼잖아요. 집무실을 예. 옮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대통령의 원래 근무지가 대통령 본관, 청와대 본관 네, 건물입니다. 거기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세월호 때 문제가 됐던 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위치가 확인 안 되니까 국가안보실에서 뭐 관저로도 뛰어가고 또 자전거 타고 본관으로 가고 뭐 그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비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청와대 그 비서동 이걸 옛날에는 뭐 위민관이라고 하기도 했었지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여민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을 했었죠. 네. 그래서 비서들하고 같은 건물에서 그 근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현민 비서관이 오늘 뭐 SNS 올린 것은 뭐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 뭐 거리가 가까운데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표현 정말 아주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어떻게 보면 국민과 가까이 하겠다는
당선인의 그런 취지를 이렇게 조롱 또는 비아냥거리는 예. 그런 거는 좀 너무 그 가벼운 처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하여튼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했던 게 재형혁 대통령을 없애겠다 하면서 국무위원이나 소통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서 얘기한 게 이제 백악관의 웨스트윙식 집무실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백악관 가보셨죠? 네. 특파원도 하셨으니까 예, 가봤습니다. 저도 백악관 가본 기억이 있는데 백악관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집무실 오발 오피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오발 오피스에서 이제 같은 층에 그 웨스팅이 있는 같은 지역에 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면 대변인이라든가 또 부통령 사무 집무실도 있고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관저 대통령이 머물고 살고 있는 가족이 살고 있는 관저를 중심으로 예. 그 서쪽에 웨스트 윙이 대통령의 집무실이 예. 쭉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 이스트 윙 쪽은 영부인 네, 네. 사무실 위주로 이렇게 되어 그렇군요. 있습니다. 여기 예. 웨스트 윙에 보면 이제 저렇게 생겼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 2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제 그라운드층, 1층, 2층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예. 우리식으로 2층이라고 표현되면은 대통령 집무실이 오발 오피스, 계란형 타원형이다 그래서 오발 오피스고 네네. 그 대변인실 그리고 부통령실, 안보보좌관실 뭐 이런 회의실이 다 모여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모여 있습니다. 물론 3층에도 또 나름대로 보좌관실이 있고 예. 또 보좌관을 또 그 부속하는 또 그 실이 있고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통령 비서실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별도 예. 건물도 비서동이 별도로 아이젠하우동이라든가 그렇군요. 별도로 건물도 있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리고 어제 예정됐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당일 취소가 됐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서 사면이나 인사권 문제로 충돌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임태인 당선인 특별고문의 관련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결단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두 분이 아마 그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드리는 것이 좋았겠다라는. 인사권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그 문제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우선 이 공개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고요. 원래 이 인수위 시절에 이제 현 대통령 측에다가 예를 들면 그 인사를 추가적인 인사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좀 의논하자. 이게 제일 합니다. 제가 저 비서실 실장 시절에도 그 당시에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시던 현 문재인 대통령께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건 아주 잘 협조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양측이 좀 더 소통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박수현 수석이나 아니면은 그 임태희 고문 이야기 들어보면은 서로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렇네요. 의사는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참모들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또 임태희 고문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이런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정권 교체기에 신구 권력 간의 나름대로 이 갈등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갈등이 드러나서 국민이 알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리고 또 보통 때와는 다른 때 아닙니까? 대한민국 위기의 시대인데 이런 시대 때 신구 권력이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인데 잘 이렇게 좀 갈등을 노정시키지 않고 조율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인수위원회 인선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윤석열 당선인의 스타일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인수위 인사를 보면서 큰 무리 없이 인사는 진행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문성을 중시했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와의 공동정부 정신을 잘 살렸고 또 뭐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인사들이 많이 기용이 됐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면면을 분석해 보면 눈에 띄는 게 그 서울대 출신 그리고 50대 후반 남성 이렇게 주류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파워 엘리트들이죠.
과거에는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고소영 내각이다,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캠코더 내각이다, 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대 50대 후반 남성의 주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전통적인 파워 엘리트층들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제대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의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력이다. 실력을 발휘해야지 또 성과로 나타내는 것이 과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 사퇴 요구를 야당에서 했었는데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책임을 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소지입니다. 예. 무능한 것이 드러났고 예. 어떻게 보면은 자질까지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사전 투표 당일날 출근도 안 했다라는 것, 업무에 의혹이 있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예. 그런 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잘못이 드러난 중앙선관위원장을 임기가 6년입니다. 물론 대법관 임기를 따지 보면은 한 2년 정도쯤 더 하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넘어갈 수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인 입장 표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